안녕하세요. 디스맨털입니다. 1951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한반도 중부전선 맥해넌 화약문기 사이로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아비규환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참호 속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적군의 총알에 스치지도 않았는데 멀쩡하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픽픽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쓰러진 병사들의 증상은 끔찍했습니다. 갑자기 펄펄 끓는 고열에 시달리더니 콩팥 기능이 마비되어 소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눈, 코, 입, 온몸의 구멍이란 구멍에서 검붉은 피를 쿨럭이며 쏟아내고는 고통스럽게 숨을 거뒀습니다. 전염 속도는 산불처럼 빨랐고 치사율은 공포스러울 만큼 높았습니다. 유엔군과 한국군을 합쳐 무려 3천여 명이 이 정체불명의 괴질에 감염됐고 그중 수백 명이 손 쓸 새도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의관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원인이 박테리아인지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기생충인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적은 총칼을 든 적군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법입니다. 전 세계 군대를 벌벌 떨게 만든 이 유령 같은 질병, 바로 유행성 출혈열이었습니다. 사실 이 병의 악명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16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내내 인류의 네로라는 의학자 그 누구도 이 병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병원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감염되는지조차 모르는 미지의 공포 그 자체였죠.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미국, 소련 등 당대 최강대국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주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 관동군 산하의 세균전 부대, 악명 높은 731 부대는 이 병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이 병을 송고열이라 부르며 연구를 시작했죠. 그들의 연구 방식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전쟁포로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끔찍한 생체 실험을 자행했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균을 주입하고 해부하며 병원체를 찾으려 혈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은 실패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면서까지 매달렸지만 끝내 병원체의 꼬리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6.25 전쟁이 끝난 뒤 바통을 이어받은 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자본과 인재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이 무조건 찾아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미 육군은 당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였던 다니엘 칼턴 가이두색 박사를 포함해 세계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일본 도쿄에 위치한 미 육군 406 의학연구소에서는 최첨단 전자현미경과 수만 마리의 실험용 원숭이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결과물은 제로였습니다. 그 똑똑하다는 천재들이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1970년대 초반까지 감염 경로조차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연구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미 육군조차 이건 신의 영역인가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요. 연구비 지원은 서서히 끊겨갔고 전 세계 학계는 유행성 출혈열의 원인을 밝히는 건 불가능하다며 포기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즈음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한 의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의대교수였던 이효왕 박사였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미생물학 교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연구소와 비교하면 한국의 연구 환경은 구멍가게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장비는 낡았고 연구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연구비를 지원해주던 미국 국립보건원조차 20년 동안 성과가 없으니 지원을 끊겠다는 통보를 보내오기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벼랑 끝에 몰린 이호왕 박사는 미국 천재들이 20년 동안 실패했다면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며 교과서를 덮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국 연구진은 깨끗하고 멸균된 실험실 안에서 비싼 실험용 원숭이의 피를 뽑아가며 연구했지만 이호왕 박사는 자연에서 온 병이라면 그 답도 자연에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깨끗한 가운 대신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는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고 풀벌레 소리가 요란한 야생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찾으러 다닌 것은 다름 아닌 쥐였습니다. 실험용 흰 쥐가 아니라 병균이 득실거리는 야생 등줄쥐였습니다. 당시 학계에서는 이호왕 박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도 못 찾은 걸 고작 한국인 의사 따위가 쥐를 잡아서 찾겠다는 것을 무모하다고 했죠.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입니다. 보호장비도 변변치 않던 시절 병원체를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야생쥐를 맨손으로 잡는다는 건 말 그대로 러시안 룰렛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9년부터 그는 연구원들과 함께 경기도 동두천 송추 일대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쥐덫에 걸린 산한 등줄지를 잡아 마취시키고 그 쥐의 내장을 꺼내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지루하고 위험한 작업이 매일매일 반복됐습니다. 실패 또 실패. 수천 마리의 쥐를 잡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연구원들조차 지쳐 떨어져 나갈 무렵 기적은 아주 우연하고도 찰나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1976년 한탄강 유역에서 잡은 쥐를 조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이 박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등줄지의 폐 조직 안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기이한 형태의 바이러스 항원이 반짝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찾았다. 수십 년간 인류를 괴롭혀온 투명한 살인마가 마침내 꼬리를 잡혔습니다. 일본 731 부대의 광기도 미국의 막대한 자본도 찾아내지 못했던 그 괴질의 정체가 한국인 과학자의 끈기 하나로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 의학계를 발칵 뒤집었죠. 그는 이 바이러스에 자신이 쥐를 잡았던 그 강, 분단된 조국의 아픔이 서려 있는 한탄강의 이름을 따서 한탄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 세계 의학 교과서에 한국 고유의 지명이 바이러스의 이름으로 등재되기 시작했죠. 한탄 바이러스의 발견, 그것은 분명 의학계의 대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는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확인했다고 해서 살인이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실체를 알았으니 이제 사람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통 과학계에서는 분업이 철저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하면 다른 제약회사가 진단키트를 만들고 또 다른 연구팀이 수십 년에 걸쳐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험난한 과정을 혼자서 그것도 끝까지 해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조국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판에 남의 손에 맡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다시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원심불리기 소리만이 연구실의 정막을 채웠고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그것을 무력화시켜 백신으로 만드는 과정은 발견보다 더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 수만 번의 데이터 분석, 그의 손은 약품에 헐었고 눈은 현미경에 혹사당해 짓물렀습니다. 그리고 1989년 첫 번째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을 단박에 판별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 키트 덕분에 환자들은 고열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 우왕좌왕하던 시간을 줄이고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간 것은 두말할 나위 없었죠. 하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었습니다. 아예 병에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것. 그는 녹십자와 손을 잡고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세계 최초의 유행성 출혈열 예방 백신 한타박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마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야구 선수 오타니 선수를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는 투수로도 나오고 타자로도 대단한 성적을 냅니다. 전 세계 그 어디에도 투수로도 완벽한데 타자로 더 완벽한 선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호황 박사는 투수로 나와 자신이 던진 강속구를 타자로 등장해 홈런을 쳤는데 중견수 자리까지 뛰어가 점프 캐치로 홈런볼을 잡아낸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의 과학자가 특정 질병의 원인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그 병을 찾아내는 진단법을 개발하고 끄트머리에 그 병을 막는 예방 백신까지 만들어내는 것. 세계 의학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겁니다.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들도 막대한 자본을 가진 다국적 제약회사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 한국인 과학자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집념 하나로 완성해낸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발명품은 박물관에 전시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 일대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들과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이 주사를 맞습니다. 이 주사 한 방이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젊은이의 목숨을 보이지 않는 살인마로부터 구해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수천 명을 쓰러뜨렸던 그 공포의 괴질은 이제 한국인의 손에 의해 완전히 통제 가능한 질병이 된 겁니다. 이황 박사의 업적은 국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추천 기간이 되면 그의 이름은 항상 유력 후보 명단 최상단에 오르내렸습니다. 비록 노벨상 위원회가 그를 최종 호명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1년 9월 글로벌 정보분석 기업인 클래리베이트는 이호황 박사를 피인형 우수 연구자로 선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에서 발표된 5,200만 건의 과학 논문 중 다른 과학자들에게 2,000번 이상 인용된 논문을 가진 상위 0.01%의 천재들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 사실상 노벨상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가 공인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네 번째 쾌거였죠. 안타깝게도 이호황 박사는 지난 2022년 향년 94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 의대생들은 지금도 미생물학 교과서를 펼칠 때마다 한국의 지명을 마주합니다. 한탄 바이러스.
아프리카의 에볼라강에서 유래한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대한민국의 한탄강은 전염병 정복의 역사적인 장소로 전 세계에 각인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불가능하다며 포기했을 때 한국인은 할 수 있다며 들판으로 나갔던 사람, 남들이 깨끗한 실험실에서 원숭이를 연구할 때 시궁창 냄새를 맡으며 쥐를 잡았던 사람, 그의 무모해 보였던 도전은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나라, 내 이웃이 겪는 고통을 내 손으로 끝내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이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적인 의료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효왕 박사 같은 선구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미국은 돈을 썼고 일본은 잔혹함을 썼지만 한국은 사람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상 팩트로 인물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